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국방산업은 세계에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발전과 자신감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효율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국방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기술 연구 및 개발 능력으로 여러 중요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무기 시스템인 수리온 헬기와 천무 미사일 시스템 KTSSM-II과 같은 제품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품질 높은 무기 생산에 중점을 두면서도 효율성과 비용 효과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로부터 주목받고 있으며 무기 수출 규모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술 통합 능력과 국제적인 파트너에게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국방 산업은 글로벌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시장 범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제적인 안보 및 안정성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어 그들의 국제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시장은 방산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한국에게는 대오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마무리된 중동 최대 전시회인 두바이 에어쇼에선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과 소형 무장 헬기 LAH가 고난도 기동을 선보이며 중동 현지 방산 관계자들로부터 열띤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 UAE에서 강한 수출 청신호가 나오고 있어 중동 지역이 제2의 방산 대박 시장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시선은 중동에 쏠려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발발한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중동 지역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양측의 충돌은 끝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아니 거의 매년 벌어지는 충돌 스토리에 세계가 이미 익숙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중동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민족과 종교, 종파가 서로 달라 국가 간 이해관계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중동을 석유와 천연가스로 막대한 오일 달러가 넘치는 곳으로 국익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배타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동을 새로움이 꿈틀대는 지역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보수적인 이슬람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격적인 개혁을 추진하며 중동에 자극을 주고 있으며 방산 분야에서도 기회가 많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사우디는 국방 예산 규모가 세계 3위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첨단 무기를 휩쓸어 수입하는 엄청난 큰 손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사우디는 낙후된 예멘 후티 반군을 상대로 9년씩이나 고전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예멘 후티 반군에 연전연패하며 사우디 국경에서 밀고 올라오지 못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사우디는 27만 명에 달하는 대부분 병력을 용병에 의존하고 있는데 파키스탄, 아프리카 수단 등 사우디 주변 극빈국에서 넘어온 용병들이 국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건 1938년 사우디의 석유가 발견된 이래로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군림하면서 국민들이 국방에 무관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군사력 강화를 위해 징병제 실시를 수차례 검토했지만 모두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로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고 결국 용병들에게 병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19년에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군 2,000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며 동영상을 공개해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전투 도중 장갑차가 후진하다가 아군 차량을 들이받거나 값비싼 에이브럼스 전차를 적진도 제대로 탐지해보지 않고 돌진하다 한꺼번에 10대 이상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작전이나 전략 없이 무작정 물량 공세만 펼치다가 제대로 된 공격도 하지 못하고 큰 손해만 입은 겁니다. 결국 제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들여오고 막대한 돈을 지급해도
싸울 의지가 없는 군대가 승리하긴 어렵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 정부도 오합지졸 군대를 어떻게든 개혁해보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건데요. 실제로 지난달 중순 사우디가 갑자기 포병을 동원해 예멘의 북부 사다 지역을 먼저 폭격하는 이전과 아주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우디군은 이날 아침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발사해 사다 일대를 집중 포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멘 북부의 교통 요충지인 사다 지역은 오랫동안 계속된 사우디와 전투로 후티 반군 주력 부대가 대거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후티 지상군은 물론 항공전력과 미사일 부대도 사우디를 공격하기 위해 이 일대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과거와 같으면 예멘의 기습이 언제 있을까 전전긍긍하기만 했던 사우디였을 텐데 뜬금없이 선 공격을 퍼부으면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우디가 이번에 예멘을 포격할 때 사용한 무기는 다름 아닌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였는데요. 사우디는 그동안 후티 반군을 공격할 때 전투기 공습을 선호했지만 이번 공격은 공군이 아니라 포병이 수행했고 국경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는 건 천무입니다. 그동안 예멘 내전에서 이란 정부가 지원한 후티 반군과 전투를 벌였던 사우디는 지난 4월부터 평화 협상에 돌입했었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한 이후 협상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렇듯 중동 지역 내 전쟁이 더 가속화 가운데 사우디의 선택이 천무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밀리에 1조 원 규모의 천무를 수입해 부대에 배치한 사우디는 후티와 평화 협상을 시작한 4월 예멘 국경에 있는 K239 부대를 처음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사우디가 수입한 천무는 사거리 45km 무유도탄인 230 로켓과 사거리 80km 유도탄인 239 로켓 두 종류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천무가 없었더라면 사우디는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에 폭격당하는 일이 불 보듯 뻔했으며 자칫하면 몰살당했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번에 포탄 수십 발을 얻어맞고도 사우디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 대용 사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사우디 국경에 집결했지만 사우디가 국경을 열지 않고 버티며 대치하고 있는 중인데요. 결국 상황을 종합해보면 사우디가 천무의 뛰어난 성능과 경쟁력을 알아보고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천무 실사격을 직접 본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감탄하며 입이 떡 벌어졌었는데요. 앞서 호주에서 진행된 2023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서는 천무 실사격 시연을 본 호주의 포병 장교들, 군 당국 관계자들은 탄성을 자아내며 천무야말로 미국 주도의 지대함 타격 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라고 평가했었습니다. 천무는 최대 사거리 45km의 230 무유도 로켓 12발과 최대 사거리 80km 이상의 로켓 12발을 탑재해 미국의 하이마스와 비교되는 무기 체계로 대함 저지 사격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10km 더 가고 로켓도 6발이나 더 탑재해 위력이 상당하지만 가격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해 많은 전 세계 국가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무는 기동성이 우수한 데다 하이마스보다 다양한 탄약을 더 많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춰 발사 준비 시간과 사격 후 진지 이탈 소요 시간도 짧은데 다연장 로켓으로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폴란드형 천무는 작년 10월 기본 계약을 체결한 후 9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생산되면서 곧바로 폴란드에 실전 배치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천무는 최대 사거리 80km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번에 사거리 290km의 KTSSMII가 탑재되면서 더욱더 강력한 무기로 진화했습니다. 때문에 폴란드에서는 북한을 초토화시키려고 개발한 KTSSMII를 탑재한 천무만이 살 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천무 KTSSMII를 선택한 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무기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서방 진영에서 이런 장거리 유도 미사일 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 유일한 상황인데다 한국은 천모를 활용한 다양한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다수 가지고 있다는 엄청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가운데에는 에이테크스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KTSSM가 있습니다. KTSSM의 특별함은 일반적인 고폭탄뿐 아니라 열압력탄을 탑재하는 방식이라는 점으로 파편이 거의 없어 구조물을 파괴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KTSSM은 엄청난 위력에도 불구하고 발당 8억 원으로 가성비가 매우 훌륭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천모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고 있는데요. 더구나 천모는 보병 휴대용 장비인 현궁처럼 쉽게 유통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지만 사우디는 물론 UAE에서도 기존 다연장 로켓 장비를 뛰어넘는 성능과 신뢰성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 천모의 엄청난 화력과 위력이 어마어마한 가운데 앞서 사우디로부터 천궁 이방산 수출 임박 소식도 들려왔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여기에 더해 최근 사우디에선 천모뿐 아니라 대공 방어체계, 화력무기 등 향후 다른 무기 수출도 기대해도 좋을 만큼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에서도 천모 발사대가 잇따라 무사히 폴란드 땅에 상륙하는 등 순조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이송된 2대의 천모와 현지에서 통합 작업을 마쳐 완성될 15대의 발사대를 갖게 됐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작년 10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천모 288문을 도입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18대 공급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8조 5천억 원 규모의 천모를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조로운 납기 소식에 더해 최근 폴란드군에 천모 발사대를 탑재한 호마르 K가 배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달 27일 폴란드 최초의 통합 다연장 로켓 발사기인 호마르 K가 공장을 떠나 제18기계화 사단 제18포병연대에 직접 전달됐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습니다. 폴란드군에 배치된 호마르 K는 지난달 2일 쫄란드에 도착한 발사대 1개와 발사대 모듈 4개를 폴란드제 옐츠 8X8 차체를 결합한 것인데요. 천모가 폴란드에 이어 중동 지역에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르고 세계 최강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입소문을 타 추가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도 벌써 1년 4개월이 흘렀습니다. 두 국가는 여전히 공격과 수비, 반격을 반복하며 격렬한 싸움을 벌이는 중인데요. 러시아는 푸틴이 집권한 이후로 자신들이 일으키거나 개입한 전쟁은 모두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례로 2000년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푸틴은 제2차 체첸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체첸을 러시아의 가장 충성스런 부하로 만들어버렸고 가장 최근인 2021년 12월 말부터 시작된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에 개입해 즉각 사태를 종결시켰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시작한 전쟁은 달랐습니다. 아마 전투력이나 군사력으로만 놓고 보자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상대가 되지 못했겠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를 지원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전쟁에서 패하면 안 되는 국가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함락되는 순간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게 되는 폴란드인데요. 1년 4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이제 폴란드가 잘 훈련된 지상군 30만 명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파병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무기로 중무장한 폴란드군의 사기가 급격히 높아져 나오는 소문이라고 일축하기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꼭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닌 듯 보이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만약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폴란드가 참전할 수밖에 없다는 충격적인 발언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3월 얀 에메리크 로시체프스키 프랑스 주재 폴란드 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문명과 문화에 대한 주요 가치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내지 못하면 폴란드가 참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고위급 공무원의 입에서 이러한 발언이 등장하자
폴란드가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공식적으로 참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혼란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물론 폴란드 대사관 측은 특별 성명을 통해 폴란드가 무력 충돌에 직접 관여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경우에 대해서만 경고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며칠 전에는 실제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로 진격할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테러리즘 퇴치 운동에 나선 한 트위터는 일주일 전 긴급 트윗을 날렸습니다. 만약 전쟁이 지지부진하고 NATO가 우물쭈물하면 최소 30만 명의 잘 훈련된 폴란드 지상군이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군에 합류할 준비가 됐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폴란드는 이 전쟁이 빨리 가능하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MARIUSG BLASGCGAK 폴란드 국방장관은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이 곧 폴란드의 독립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한다면 거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목표는 제국을 재건하는 것이다라며 두려움을 드러냈는데요. 왜 전쟁에 참전하지도 않은 폴란드가 러시아의 승리를 두려워할까요? 왜냐면 폴란드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크라이나는 그간 러시아와 폴란드 사이를 막아주던 완충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즉,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란드는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그중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이 가장 깁니다. 그러니까 벨라루스야 이미 러시아의 손아귀에 있고 우크라이나마저 러시아 손아귀에 떨어진다면 폴란드는 순망치한의 위기에 빠지는 것이죠. 600만 명이 희생된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인데요. 이에 국방장관은 폴란드는 실제 억지력을 구축해야 한다며 군병력을 30만 명으로 국방 예산을 GDP 국내 총생산의 3%까지 각각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위 트위터에서 언급된 발언과 연결시켜보자면 폴란드는 현재 1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군병력을 30만 명으로 증강할 계획을 이미 밝혔고 이 증강된 30만 모든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자발적으로 파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떻게 해서든 러시아의 승리를 막아 자신들의 안보를 지켜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핍박받았던 폴란드가 러시아를 상대로 지상군 파병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잔뜩 사들인 한국산 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폴란드에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입장에서는 폴란드를 만나 그야말로 잭팟을 터뜨렸죠. 2022년 대한민국은 역대 최대 방산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계약 금액만 약 23조 원인데 2021년과 비교했을 때 2.42배 증가했습니다. 물론 폴란드의 역할이 컸는데 우크라이나가 공격받는 모습을 지켜본 폴란드는 사실상 준전시 상태에 놓였고 서둘러 중무장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K전자 180대 1차, 총 1형대, K 구자주포 670문, FA50 경공격기 48대, K239 다연장 로켓포 천무 288문을 도입했죠. 그리고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4달 만에 K구자주포 24문과 K전차 10대가 폴란드에 도착해 대통령까지 현장에 나와 환영식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무기 수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방산 강국이 즐비합니다. 그럼에도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빨리빨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유럽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군비 증강을 원한다면 충분한 자금을 투자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시에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즉, 아무리 훌륭한 무기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마당에 1년 후, 2년 후에나 공급받아야 한다면 그 메리트는 전혀 없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이 부문에서 상당히 특출납니다. 실제로 폴란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배경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HIMARS 하이 모빌러티 아틸러리 라커 시스템가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20대가량의 하이마스를 지원했는데 한 번에 6발의 로켓 탄을 발사하다 보니 폴란드 역시 하이마스의 매력에 강하게 끌렸죠. 그런데 폴란드만은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천무 K239는 한국이 직접 개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데 폴란드가 미국을 외면하고 한국을 선택한 것은 미국의 생산 역량이 형편없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하이마스는 고작 60기에 불과, 즉 한 달에 5개밖에 생산하지 못합니다. 물론 로키드 마틴도 이러한 하이마스의 인기를 고려해 1년 생산량을 96대로 늘리겠다 발표하기는 했지만 이제부터 공장 짓고 기계 설비 갖추고 생산 준비를 마쳐도 폴란드의 긴급함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최초 500기의 하이마스를 주문했는데 폴란드가 원하는 일정에 맞출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즉각 한국에 천무 288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인도를 시작해 그중 18대가 아이언 사단으로 불리는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되죠. 제18기계화 사단이 바로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담당하는 핵심 사단입니다. 보통 우리와 같은 일반인도 택배를 주문하면 오늘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물며 자국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무기야 오죽할까 싶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생산 역량이 받쳐준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렇듯 폴란드가 러시아와 대놓고 맞짱 뜨겠다는 식의 발언을 연이어 내놓는 것은 두 국가 사이에는 500년 묵은 피해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와 러시아의 앙숙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동상이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상징으로 통하는 성바실리 성당 앞에 설치된 미닌과 포자르스키 기념상인데요. 나폴레옹의 침략을 앞둔 1812년에 당시 차르 알렉산드르 1세가 폴란드에 대한 적개심을 북돋우기 위해 이 동상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7세기 당시 폴란드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을 구성해 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영토를 지배하는 등 황금기를 구가했습니다. 현재 리투아니아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영토를 넘어 러시아 땅도 야금야금 잠식해가고 있었죠. 반면 러시아는 스스로를 차르 황제라고 칭한 첫 인물인 이반 4세가 사망하자 혼란이 지속됐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폴란드가 러시아를 침공해 모스크바를 점령해버렸고 러시아 귀족들의 요청으로 폴란드 사령관이 차르에 즉위하기도 했었죠. 폴란드의 악몽이 시작된 건 20세기 초입니다. 1939년 8월 나치 독일의 히틀러와 소련의 스탈린이 폴란드 분할 통치를 골자로 하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는데 9월 1일 독일이 9월 17일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해 분할 점령하면서 폴란드는 다시 지도에서 사라져버리죠. 특히 소련은 그간 폴란드에게 받은 핍박을 복수라도 하듯 폴란드군 장교 22영명을 학살하는 카틴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분노한 폴란드 국민들은 2차 대전 중 연합국 편에 서서 투쟁하다 600만 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는데요. 물론 2차 대전 후 폴란드가 독립하기는 했지만 스탈린이 일방적으로 국경을 정하면서 영토의 20%를 상실했고 1990년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소련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후 1999년 나토 가입, 2003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자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을 뿐 아니라 작년과 올해 현재까지 무려 20조 원에 육박하는 한국 무기를 도입해 자체 무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했던 한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후방 지원을 이어갔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붓던 지난 3월 초 로이터 통신은 한국 정부가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무기 재수출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한국산 K9 자주포 차체에 영국제 포탑과 프랑스제 포신을 얹은 크라프 KRAB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 자주포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에게 판매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죠. 다만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외국에 수출한 국산 무기나 부품은 한국의 허락 없이 제3국으로 이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를 승인하면서 우크라이나로의 무기 공급이 성사된 것인데요. 이미 전쟁 초기 18대의 크라프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보냈고 이후 추가로 수십 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다만 한국 국방부는 한국은 차체만 공급했을 뿐 무기 체계가 이전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해 사실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못 박았습니다. 아직까지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무장한 폴란드 지상군을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직접 파병할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관련 발언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와 직접 국경을 맞댄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지상군을 포함해 가용 가능한 전력을 전부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그러면서 집단방위 체제를 운용하는 나토의 우크라이나 가입을 서둘러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굴복시켜 우크라이나 영토를 꿀꺽하게 된다면 폴란드는 다시 한번 러시아의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이후에 폴란드가 직접 위협받을 상황이라면 폴란드가 지상군을 파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텐데 과연 한 달 후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영국도 레드백을 선택하고 영국 생산 라인을 가동해줬으면 좋겠다. 호주가 LAND 400 보병 전투차탕 사업에서 레드백을 선택한 것에 지금 유럽에서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한국산에 대한 얼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호주 팩 콜로이 방위산업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의 레드백 도입을 선택한 것은 호준 육군 역사상 가장 큰 인순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겨진 2027년에 인도될 예정이며 최종 차량은 2028년에 인도된다며 한국의 엄청 빠른 인도 시기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을 접한 영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불어물과 동시에 한탄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영국 네티즌은 우리가 똑똑했다면 한국 기관문기의 유럽 제조업체가 되었을 수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영국에서 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영국 여왕 즉위 70주년을 맞았지만 장갑차 하나도 제대로 배치 못하고 있다는 한탄이 터져나왔습니다. 영국군의 차기 정찰 장갑차로 큰 기대를 받으며 야심차게 개발 중인 에이젝스가 큰 문제에 봉착하면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표류 중형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이젝스는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기업 ASCOD 장갑차의 업그레이드형으로 이 기업이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에게 인수된 후에도 개발을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영국 방위산업 분석가 니콜라스 드러먼드는 에이젝스 장갑차에 대한 충격적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오늘 에이젝스 장갑차에 대한 또 다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비용이 얼마나 투입돼야 하는지, 누가 지불할 것인지, 그리고 영국 육군에 언제 인도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보고가 나오자 영국 내에서는 충격받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영국은 지난 2014년 제너럴 다이내믹스 UK와 계약을 맺고 약 35억 파운드 약 5조 6천억 원에 589대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은 에이젝스 장갑차는 2017년에 인도가 시작필 예정이었는데 현재까지 단 26대밖에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32억 파운드 약 5조 원을 지불했기에 원래 대당 113억 원 정도의 가격이 결국 대당 약 2천억 원을 지불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인도된 대당 2천억 원의 26대도 무용지불이라고 했습니다. 에이젝스 장갑차가 이렇게 생산이 늦어지는 이유가 지난 2021년에 밝혀졌는데 설계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엄청난 전동과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에이젝스 장감자 테스트 준행 때 탑승자들은 소음으로 인해 청각 손상을 입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전두 차량 시험에서 20명의 영국 군인들이 청력을 잃었습니다. 이 때문에 에이젝스 탑승 병사들은 전원 노이즈 캡솔링 헤드폰을 끼게 하고 1회 단승 시간을 90분 이하로 제한했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도로에서 70km로 주행이 가능해야 하지만 진동이 너무 심해 차탕이 무한해져 그 절반의 속도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제너털 다이내믹스 UK는 문제를 거의 해결했다면서 다시 테스트가 진행되었는데 또다시 에이젝스 테스트는 중단되었습니다. 해결되었다고 주장한 진통과 소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었다고 주장한 진통과 소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를 보호하기 위해 노이즈 캡슬링을 강화한 헤드폰을 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영국 육군 관계자는 더 이상 에이젝스로 훈련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토로했고 퀸 영국 국방조달 담당 장관은 에이젝스 테스트를 바로 중단시키고 단승한 승조원 의긴급한 청락 검사를 신시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 에이젝스는 한국산 레드백과 단적으로 비교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 에이젝스는 한국산 레드백과 단적으로 비교되었습니다. 보통 기갑 장비는 철로 만든 캐터필러 문안 궤도를 장착하지만 레드백은 고무 재질의 캐터필러 달았습니다. 고문 궤도와 유기압 현순 장치 ISU 덕분에 차체의 중량은 줄였고 승차감을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레드백은 고무 궤도를 달면서 구동 진동 70% 감소, 구동 소음 13dB 감소, 연비 최대 30% 개선 등 마법 같은 스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동하는 레드백에서 측정한 소음 70dB는 일반 승용 차 수준인데 내부 공간에서 승무원끼리 원활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도 적어 우리 군의 두돈반 트럭보다도 승차감이 좋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에이젝스 타면 병사들이 귀머거리가 되는데 레드백은 이에 비하면 신기에 가까운 장갑차였습니다. 레드백을 타고서 이것인 승용차인지 장갑차인지 헷갈린다고 말할 정도였는데 영국이 도입하려는 에이젝스 장갑차가 경운기 수준이라면 레드백은 고급 세단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니 5조 원이라는 거액을 쓰고서도 경운기 수준이 장갑차 26대만을 받은 영국에서 우리도 한국산 레드백을 도입하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젝스 장갑차는 이러한 소음과 진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비용이 얼마나 도입돼야 하는지 누가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단을 찾지 못했습니다. 애당초 기본 차대가 되는 에스코드 차체가 스페인 오스트리아 합작으로 개발된 플랫폼이기에 영국군을 위해 변경된 설계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영국군의 요군대로 기관포 등 무장과 잠감을 강화하다 보니 무게가 늘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엔진도 대풀 강화하다 보니 현가장치가 당초 설계보다 늘어난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현가장치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높이 20cm의 장애물도 넘지 못하고 기동 중 단약을 장전하려고 하면 진동으로 인해 포가 고장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영국군의 요군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셈이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에 대한 개발 비용은 더욱 늘었고 요구사항을 지킬 수 있는지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영국이 눈여겨는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의 한화도 레드백 장갑차를 만들 때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호주의 엄청난 요구사항을 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화는 가혹하기 그지없는 호주 육군의 요구사항을 맞추려고 전 세계 다른 분야 초고의 회사들과 협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동방어 시스템 아이언 피스트와 캐나다의 복합 소재 고무 궤도의 선택 등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도 기본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더욱 강력한 스펙을만 원했습니다. 또한 영국 의회에서는 에이젝스 7H 가망이 없자 플랜 B순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영국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한화의 잠갑차 레드백이 유럽에서 유일하게 전시되었는데 레드백은 에이젝스의 문제점을 단숨에 해결해줄 해결사로 보였습니다. 플랜 B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이미 도입하기로 한 독일의 복서 장갑차 추가 도입하지는 것인데 하지만 에이젝스가 수송 능력이 뛰어나서
긴급 전개부대에서 활용하려 했기에 장륜장갑 참혹서로 대체할 경우 전개 지역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에이젝스의 개발과 제조를 맡고 있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영국 법인은 많은 영국 노동자를 고용하기 있기에 독일 라인메탈의 복서 장갑차를 도입하면 환지인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호준에서 완벽하게 맞춤형으로 강력한 무장과 장갑을 갖추면서도 놀라운 기동성의 소음과 진동까지 줄여준 레드백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영국은 지금 호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장갑차 사업에서 난항을 겪으며 한국산 레드백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에 앞서 자준 포교체 사업에서는 한국산 K9 주포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본 K9의 성능 개량 버전인 K9A는 레드백과 같은 K9 차대를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레드백에 들어간 복합 소재 고문 궤도를 쓰면서 소음을 줄이고 연료 효율성까지 높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에이젝스로 인해 소음에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엄청난 기능보다 소음이 없는 K9A에 큰 신뢰감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K9A에는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 과복합 소재 고무궤도, 원격 사격통 재체계 등이 단제돼 화력과 방호력, 기동성 등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한국은 자준포의 본산인 영국에서 세계 최강의 K9 자주포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현지에서 생산의 수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영국을 비롯해 유럽 준요 국가들보다 더 많은 전차도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를 본 영국은 한국 방산업체 등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장갑차 사업에서 참패를 본 영국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한국에게 러브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나라가 한국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초대박 제안을 해오면서 삼성과 현대가 미국 투자를 취소하고 새로운 곳에 초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가장 큰 경제 위기에 놓이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미 난리가 나버렸는데 전 세계 국가들 중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기로 한 한국이 투자를 철회해버리면서 한순간에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삼성과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이 직접 고용하는 미국인만 수십만, 이들의 현지 협력업체들까지 모두 생각하면 한 방에 수백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날아가 버리면서 미국인들은 바이든을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을 건드려서 이런 꼴을 만들었냐라고 말이죠. 반면 한국은 전혀 예상도 못한 곳에서 초대박 제안을 받으면서 열광의 도가니 피날레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현재 미국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애플과 테슬라, 메타 등 미국을 대표하는 몇몇 기업들의 주식들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데다 1분기 미국 GDP가 2%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면서 와 미국은 역시 세계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심각한 착시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일제히 미국 경제는 현재 심각한 불황에 빠졌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듀케인 가족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명한 헤지펀드는 수요일 낮은 실업률과 긍정적인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경착륙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경제가 붕괴되면 파산이 급증하고 실업률이 5%를 넘으며 기업 이익이 최소 20% 감소할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을 했습니다. 미국 최고이자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인 JP모건도 어뢰적으로 무서운 경고를 날렸습니다. JP모건은 현재 미국의 상황을 항공기에 빗대며 꼬리 회전 시장 신뢰 부족에 빠졌고 엔진이 꺼지려고 하는 은행 대출 상황에서 이제 연착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미국 경제는 너무나도 강력하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조차 미국의 심각한 상황을 최근 인정했습니다. 옐런은 CBS 뉴스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지역은행들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 상업용 건물들의 공실률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들을 거론하며
미국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미국 고용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을 낌새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알렸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그나마 마지막 희망에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 덕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많은 규모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미국에서 투자를 철수해버리는 순간 미국은 그야말로 대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도 뒤통수를 친 바이든이 너무나도 밉지만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잡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초대규모 투자들 진행하려 했죠.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나라 멕시코가 한국에 초대박 제안을 해오면서 삼성과 현대가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 초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르바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을 만나 멕시코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과 특혜를 주겠다며 멕시코는 미국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만큼 삼성이 멕시코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바이든이 절대 차별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멕시코는 반도체 산업 육성 협력 계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삼성이 멕시코에 반도체 공장을 세워 미국에 보내더라도 미국에서 생산한 반도체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리스 창장 중머우 TSMC 창업주는 올해 4월 미국의 한 싱크탱크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대만보다 약 50% 높은 수준일 것이라며 미국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위한 인력풀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고 이들을 교육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며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 멕시코는 미국과 같은 북중미 경제권으로 묶이면서도 인건비와 토지 가격 등이 훨씬 낮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멕시코 제조업 투자 유치협회 IVEMSA의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는 중국보다도 노동 비용이 30%, 임대료가 50% 저렴합니다. 게다가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올해 8월에 통과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멕시코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등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면 더 적은 비용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삼성전자는 이미 멕시코에 가전 공장 등을 운영하며 현지 경영 노하우를 쌓아온 만큼 반도체 공장 설립도 매우 쉽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삼성의 반도체 공장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비료 공장도 짓고 싶다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27일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는 삼성과 멕시코만 인근에 비료 공장을 짓고 싶다며 포자리카 지역은 이전의 석유화학 산업 지역으로 활용됐고 항구와 해안가를 아우르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연결된 핵심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멕시코에서 건설, 에너지, 정보통신 산업 수주를 싹쓸이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도와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멕시코로부터 초대박 제안을 받은 곳은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멕시코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받으며 공장 이전을 제안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가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의 IRA 혜택을 그대로 받는 동시에 비용은 50% 가까이 줄어들어 수익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멕시코의 갑작스러운 뒤통수에 바이든 행정부는 긴급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멕시코가 이렇게 한국에 초대박 제안을 해온 것은 단순한 멕시코 대통령의 일탈이 아닙니다. 현재 멕시코 내 한국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심지어 곧 있을 멕시코 내 대통령 선거에서도 한국이 핵심 주제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내년 멕시코 대통령 선거 여당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기 K-팝 그룹 방탄소년단 BTS 초청을 공약으로 내걸어 전 세계 외신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멕시코 매체 엘 피난시에로에 따르면 집권 여당 국가재건운동의 모아리에네이 모레나 소속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예비 후보는 9일 현지 시간 이달고주 악토판 지역에서 열린
애니메이션 축제에 참석해 BTS 초청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출신인 에브라르드 후보는 축제 참가자로부터 BTS를 초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는 2025년 멤버들이 군 복무를 마치는 직후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BTS 멤버들의 저녁 예상 시점까지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는 우리가 BTS를 멕시코에 올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나를 초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브라르드 예비후보는 BTS 곡 버터 포스터를 들고 활짝 웃는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청년층과 팬들을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매체는 이번 공약과 별개로 에브라르드 예비후보가 BTS 팬이자 K-팝 팬이라고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외교부 장관 재임 시절인 지난해 7월 방한에서 자신의 틱톡에 한국의 가장 흥미로운 팝밴드인 BTS의 팔로워이자 팬인 모든 분께 인사드린다 고 언급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멕시코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에브라르드 후보가 진짜로 한류 팬인 것도 맞지만 멕시코 내 한류 팬의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보니 이렇게 어필하게 되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멕시코에서는 중남미 최초로 한류 소식만 24시간 전하는 한류 전문 라디오가 생겼고 시험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7.33%의 시청률로 톱10에 진입할 정도로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K-팝을 중심으로 한 한류 전용 프로그램 K-아워는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의 최근 조사에서 청취율 7.33%를 기록, 최단 기간에 상위 10위권 안에 진입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2002년 처음 멕시코에 한국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2부의 모든 것이 상륙했고 2009년에는 대장금이 방영되면서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블랙핑크와 BTS가 멕시코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의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멕시코인들이 한국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삼성과 현대차, 기아차 등이 멕시코에 초대규모 공장을 건설해 수백만이 넘는 양질의 일자리와 복지를 멕시코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인들은 삼성과 현대는 멕시코에 있는 일본, 미국 공장들과는 다르게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줄 뿐만 아니라 조금 서툴다고 쉽게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무료 교육과 직원 가족들의 복지까지 세세히 챙겨 너무나 큰 감동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